비가 오는데 서울을 벗어나는 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제 소개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예, 아까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조금 더 길게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작가와의 대화가 아니라 초청 강연이에요. 근데 아무튼 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가지셨을 때 어머니가 저를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장티푸스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옷을 굉장히 여러 벌을 껴 입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약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이제 안 낳으시려고 병원에 가셨다고 해요. 근데 조금 시기를 놓쳐서 어렵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없이 그럼 그냥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를 낳으시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한 아이가 나올까봐. 그래서 계속 노심초사하시고 그러셨는데 결국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시기를 지나서 오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셨는데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낳기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너를 가지셨을 때 보통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가지셨을 때 얼마나 너희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아주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삶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어떤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것,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춘기를 조금 혹독하게 겪은 편인데요. 물론 이제 사춘기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길게는 대학 때까지 그 질문들이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사춘기 시작과 함께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제 안에 가득한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을 얻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글쓰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글쓰기라는 것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어떤 방법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쩌면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 글쓰기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질문 속에 답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답이라는 것이 찾아진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때 제가 얘기하신 때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대학 생활을 뭐 특별히 이렇게 재밌게 보내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기억하는 것은 이제 시 한 편에 많이 있었는데, 선배들하고 같이 그때 60년대 시부터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중요한 시집들을 일주일에 2권씩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었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제해오고 또 그 2권에 대해서 토론이 끝나면 이제 자기가 써온 시 돌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하시죠. 합평회를 하고요. 그렇게 한 1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한국의 현대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한국의 현대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훑어보는 계기가 됐었고, 그렇게 다 읽고 나니까 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산문에 좀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읽다 보면 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됐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근데 보통 시는 이제 보여주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는 시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의 친구나 뭐 선배나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로 먼저 그 대학 졸업하고 데뷔를 하게 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소설도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시를 그렇게 쓰면서 소설을 조금 혼자 쓰고 혼자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바로 취직을 했었는데 출판사에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지루한 일이었어요. 제가 했던 게 그 유아신사였는데 그 시리즈물을 계속 교정 보고 그런 좀 지루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점심시간 때 잠깐 나와서 밥 빨리 먹고 나와서 뭐 책도 보고 또 쓰던 것도 마저 쓰기도 하고 손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직장 일이 끝나면 빨리 가서 글을 쓰고 싶어서 제 기억에 그 캄캄한 언덕길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뛰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딱 그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렇게 몸이 환해지는 것처럼 피로가 다 풀리고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 쓰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저는 정말 어디 지면을 얻겠다던가 뭐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고, 그 글을 쓰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행복하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네요. 좀 충혈감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좀 배심이라고 할까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뭐 다른 걸 바라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딘가 작가의 말에도 썼었는데, 추석 때 달 보면 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잃게 해주지 말아달라고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등단도 하게 되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그런데 글을 쓸 때만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설을 쓸 때는 심지어는 소설을 읽을 독자조차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소설은 저에게는 어떤 이미지나 덩어리로 저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하고 흡사하게 처음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조금씩 깎아서 좀 타원형의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깎아서 좀 사람 얼굴 비슷하게 했다가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까지 다 하려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잖아요. 저에게는 이제 소설을 쓰는 게 그런 그 조각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내가 처음에 꿈꾸었던 것이 소설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가, 거기에밖에 집중할 에너지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독자들이 재밌게 읽을까라는 것조차 생각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동안 자유로움도 느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쓰고 싶은 소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덩어리로 왔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깎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언제쯤 완성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 작품 자체에 리듬이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자세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예. 이것이 이제 저에 대한 제 나름의 소개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네. 일단 그럼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개별 질문하신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습작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 와서 저는 시건 소설이건 좀 진지한 자세로 쓰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물론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제가 쓸 내용이 너무나 유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써낼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제가 썼던 단편소설, 단편보다 더 짧죠. 원고지 20회 정도 됐던 소설을 기억하는데 네, 그게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양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 소설은 한 40매, 그 다음 소설은 60매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때는 오히려 조금 실험적인 방법으로 소설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화자를 등장시켜서 굉장히 어지럽게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소통 가능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대학 4학년 때부터는 좀 보통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형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는 그냥 재미로 신춘문예 한번 투고를 해봤는데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들어가서 이제 쓰기 시작해서 그 해 신춘문예 작품을 냈고요. 그때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기대를 안 하고 내진 않았지만 꼭 될 거다 이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빠른 나이에 등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가끔은 이제 다른 일도 여러 가지 해보고 좀 그러고 나서 요즘은 장편 소설로 늦게 데뷔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그 일찍 데뷔한 게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글을 쓰면서 제가 제가 써가는 소설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변화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걸 또 독자들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일찍 데뷔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지만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고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에게는 일단 저를 좀 놀라게 한 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저희 선배 작가들 소설들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찾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나름대로의 배울 점도 있고 참 다
아버지의 땅이라고 임철호 선생님의 단편집이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특히 그 상상집에 있는 소설들이 다 좋은데 특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삼평역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특별한 주인공도 없고 특별히 특별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지만 그 삼평역이라는 그 가상의 역사에서 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눈 내리는 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아주 각기 다른 사람들, 복 받으러 온 아줌마, 재적당한 대학생, 미친 여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녀도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려는 그 촌부도 있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톱밥난로에다가 톱밥을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것은 어떤 그 시적인 정황이 이렇게 간결한 형태로 군더더기 없이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향 자체가 아주 산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산문을 쓰고 긴 산문 장편들도 쓰지만 어떤 그 시적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일 것 같은데 어떤 그래도 시적이라고 하면 되게 다르게 말을 못하겠네요. 그런 어떤 그 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글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소설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았고,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분위기는 다르지만 나도 어떤 이런 형태, 이런 그 시적인 어떤 강렬함을 가진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에 남는 소설이고요. 임철호 선생님 초기 단편들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그 오정희 선생님 소설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문창관 다니시니까요. 그리고 오정희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설을 읽을 때 쓴 사람의 영혼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말 정성을 들여서 문장 하나에 자기 무게를 다 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읽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름대로 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자리에 오면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닮고 싶은 작가가 있었느냐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읽히는 그 사람의 쓴 사람의 의지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뭐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시집을 많이 읽으니까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소설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어떤 제가 쓰고 싶은 어떤 것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쓰고 싶은 어떤 단단함, 제가 쓰고 싶은 어떤 아름다움, 제가 쓰고 싶은 어떤 절실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소설들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 혼자서 꿈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내가 직접 쓰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꿈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지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 쓴다는 것이 처음에 정말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등단한 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설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쓸 수 있을지가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에 가까이 가려고 그냥 노력할 뿐이지 결국은 그거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다 간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했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바로 그때가 이제 제가 이 소설을 놓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이 꿈꾸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설의 그 이미지에 다가가려고 하는 게 소설 쓰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작가를 닮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딱 하면 꼽으라면 못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여성 작가 소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소설을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으셨는데요.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뭉뚱그려서 이 그룹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다 너무나 다르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제껏 써왔던 소설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소설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다 애착이 가죠. 다 애착이 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얘기를 짧게 하자면요. 그러니까 처음 여수의 사랑이라는 단편집을 낼 때는 그 소설들이 1년 정도에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쓰거든요. 근데 1년에 다 몰아쳐서 그걸 다 썼는데 그때는 뭐랄까요? 굉장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말들이 많아서 소리를 지르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이제 뭔가를 저 자신에게 털어놓는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아주 강한 그 정서에서 거기 실린 작품들을 다 쓰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저 나름대로는 저 자신을 많이 반영한 것인데요. 이 저 자신을 반영한다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자전적으로 다 풀어놓은 소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쓴 소설들은 다 제가 살아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녹아있는 정서라든가 감정들은 다 고스란히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창작집에서는 표제작 여수의 사랑이 기억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쓰고 나서는 뭔가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 글을 씀으로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를 느끼게 했던 그런 소설이거든요. 여수의 사랑이라는 그 소설집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썼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희망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억지로 뭔가 희망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그렇잖아요. 그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소설들이 다 치유나 화해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치유나 화해나 어떤 극복의 길을 잡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것처럼 그냥 어설프게 대충 화해하고 치유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정직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설사 그 상황 자체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것이 완전한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수의 사랑의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인공이 여수라는 자기가 결코 다시 맞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화해이고 극복이고 치유일 수 있죠. 하지만 돌아가서 그 여수역의 이미지는 굉장히 어둡게 그렸거든요. 냉혹하게. 근데 거기까지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삶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여수의 사랑이 그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이룰 수 있게 해준 글을 씀으로 해서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 거기 실린 소설 중에 어둠의 사육제라는 중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끝까지 아주 가장 정직하게 쓰려고 했던 그런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발표했던 소설이 검은 사슴인데요. 일단 그 창작집 내고 나서 3년 정도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발표를 했고 쓰는데 3년이 걸렸는데 물론 계속 쓰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민하고 자료를 모으고 첫머리만 썼다 지웠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그게 탄광을 배경으로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쪽에 취재를 많이 갔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얘기들하고 실행하면서 저 자신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는 걸 느꼈고요. 아까 견뎌내야 하고 거기까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편 소설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장편 소설의 검은 사슴에 나오는 그 땅 밑에 뚫린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그 갱도를 빠져나가면 갱도의 끝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은 워낙 많은 시간을 들였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그걸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저는 지금은 조금 고쳐나가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문장을 거의 외울 때까지 그냥 넘겨도 되는데 별로 고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느라고 많이 그 부분을 외워가지고 원래 처음 초판이 나오면 교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한번 쭉 봐서 넘기면 재판부터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책이 나온 지 일주일 뒤에 그걸 읽으려고 하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제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군데 고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저에게는 분신 같았던 그런 소설이고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집을 그 다음에 내게 됐는데 첫 소설집을 1년 동안 아주 몰아치듯이 썼던 것과는 달리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정말 장편 소설
쓰는 도중에 쓸 것도 있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잡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하나 그 시절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했던 게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소설이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건데요. 이 소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제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힘든 시기에 쓰면은 좀 주관적이고 자신의 힘든 상황이 많이 그 쓰는 글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할 텐데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더 문체 자체도 좀 객관적이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안 넣게 되고. 근데 그렇게 쓰면서 그 소설이 마치 친구처럼 저를 많이 위로도 해주고요. 어딘가 그 소설을 쓰고 나서 짧게 산문을 썼는데 제가 많이 아플 때 병실에 위문을 와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간 친구 같다고 그 소설이요. 그런 친구 같다고 썼었는데요. 저에게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소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설 내에서 문체 구성상의 실험을 자주 하시는지요? 소설의 형식 파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4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계속 실험을 계속 해왔고요. 변화를 추구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 편 소설을 쓸 때마다 저에게는 좀 새로운 것을 쓰려고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쓰는 사람도요. 그래서 항상 저 나름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게 아주 겉보기에는 대단한 형식 파괴나 뭐 이렇게 획기적이라던가 파격적인 그런 실험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은 한국의 여성 작가에게 결혼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물으셨네요. 네. 일단은 한국의 여성에게 결혼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저는 같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까이 가려고 이제 다 각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로서는 글쎄요, 이제 저는 결혼을 할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들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결혼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왜냐하면 소설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저에게는 결혼 자체가 특별히 저의 글쓰기를 다르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변함없이 그냥 계속 소설을 썼고요. 근데 저에게는 오히려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아이를 가지니까 제가 아이를 낳은 지 4년, 4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를 제 인생을 딱 반으로 가르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전에는 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시간 배분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보통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진지하게, 더 고민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저에게는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 겪어보시면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대의 차가운 손이나 최근에 발표한 몽고 반점에서 타 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데 만약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한 98년 정도니까 몇 년 이전 6년 정도 됐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 전에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98년에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주최하는 IWP라는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18개 나라에서 시인 소설가들이 모여서 3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심포지움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짜로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이제 워낙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미술품을, 좋은 미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제가 그 미국 여행에서 기억나는 건 정말 미술관이 거의 70~80%라고 생각될 정도로 미술관을 다니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전까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쓰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소설가를 등장시키는 것은 또 저는 별로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좀 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가끔 그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고민,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 화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빌리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 생각하니까 이 몽고 반점도 그렇고 그대의 차가운 손도 그렇고 그 노란무늬 영원이라는 걸 썼었는데 그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런 의미를 저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요. 그런데 뭘 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 다닐 때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무대에 서봤으면 좋았을 걸, 뭐 어떻게 잘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제가 지금 쓰는 일은 굉장히 내향적인 일이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약간 간접적이고요. 근데 직접 뭐랄까 제가 소리를 내고 직접 그 관객하고 호흡하고 그런 건 어땠을까, 직접 연출하는 것 그런 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손재주가 있었다면 그림을 그렸어도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습작생에게 하는 당부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요.
얘기하시잖아요. 뭐 많이 읽어라, 많이 생각해라, 많이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 예, 대학 시절에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았었고, 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다들 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행을 꼭 굳이 돈 많이 드는 해외여행도 물론 가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예, 혼자서 다니는 여행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녀야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같이 다니는 여행의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혼자서 다닐 때 그런 느끼게 되는 것들 아주 강하고 생생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하면 좀 무섭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분한테도 오는 길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굳이 얼굴 수컷대까지 안 발라도 되고요. 그냥 정말 대충 입고 예, 모자 눌러 쓰고 정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위험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10분 정도 쉬다가 10분 후에 다시 선생님 모시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